그래서 고려장이라는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기에나 적용되더라도 정말 잔혹하고 슬프게 느껴집니다. 부모를 거추장스럽게 여긴다거나 돈만을 보는 자식들은 어디에나 있고 그러한 행동 방식은 시대별로 다양하네요. 이 이야기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동시에 어떻게 노년을 보내야 할지 자식들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내년에는 제가 74세가 되겠네요. 되겠어요. 언제 이렇게까지 살아올 줄 알았겠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바쁘게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온 만큼 그냥 훌쩍 향년에 접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늘상 많아지는 듯한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왠지 좀 두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제게 괴롭힘이 되는 것은 자식인데 결국 자신을 욕하려면 부모인 저부터가 제 얼굴에 침을 뱉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요. 좋은 말이나 위로하는 말도 딱히 기대하지 않겠지만 그냥 들어주실래요? 제게는 아들 셋이 있고 애들의 성격이 참 각각 달라요.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끼리 어찌 될지요. 이렇게까지 달라진 것이 어째서인지 항상 신기하다는 생각만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장남이라는 재산이 있다고들 말해요.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효자라는 말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키울 아이가 이렇게 변덕스럽고 내 마음을 속일 줄은 몰랐어요. 우리 남편은 군인 출신이라서 성격도 조금 거칠고 센 편인데 그 아이는 저와 닮았는지 항상 제 치마 꼬리를 붙들고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7, 8살 즈음에는 아이들이 다 그런 줄 알았답니다. 엄마, 화장실 가도 돼? 화장실 가서 오고 싶은데 엄마 허락해줘야 가고 올래? 빨리 말해줘. 화장실 가 마라. 이런 것으로 답답하게 묻고 있는 아들이 이해가 안 돼서 당시에 저도 달래기도 했고 야단도 치면서 말을 했어요. 상훈아, 그런 건 뭐 엄마한테 일일이 물어봐야 해.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가서 오라고 해봐. 그러면 애가 삐져서는 아주 묘하게 우는 거예요. 예쁜 대빨 나와서 다리로 오므리고 서서는 꾸질하게 비비 꼬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이건 소변을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도 다시 어르고 달래면서 그냥 다녀와라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급기야 학교에 다니게 되어서 사고를 치고 말았답니다. 당시 예매반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어머님 상훈이 벌써 2학년인데도 화장실 하나 갈 줄 몰라서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아침에 친구랑 장난치는 걸 제가 좀 야단쳤더니 이번에는 안 가고 꾹꾹 참는 게 있죠. 수업 시간에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애가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길래 정말 일이 크다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글쎄 그 자리에서 소변을 지르지 뭐예요? 상훈이는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게 화장실에 가도 되냐 마냐 묻고 제가 바빠서 대답할 틈이 없거나 일이 생기면 참는다는 것을 말했어요. 선생님은 엄청 흥분하셔서 이거 치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화를 내셨는데 제가 갈아입으러 옷을 가져온 상태로도 고개도 못 들고 야단을 맞았어요. 아들의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서 주변 학교 엄마들에게 소개를 받아가고 상담을 받은 적도 있고 한약도 먹여봤는데 심리치료나 그런 것은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요. 병원에 가서 넋두리라고 해도 보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그랬어요. 하지만 한 가지 방해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사내 자식이 아니라 어째서 그러게 찌질하게 구는 거야? 저 녀석은 아직까지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지리고 다니고 툭하면 제 엄마 폭에 매달려서는 저거. 저건 남자로 태어나면 안 됐어. 계집애로 태어났어야지. 아니 계집애로 태어났어도 저건 문제야. 누가 저런 걸 데려갈까요? 아주 보기만 해도 내 속이 끓어올라. 우리 남편은 본인이 느끼는 대로를 아들 앞에서 그대로 표출해버렸어요. 큰아들은 사고를 치기라도 해야겠죠. 아니면서도 우리를 자잘하게 걱정하게 만드는 아들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섬세하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라 저런 말을 아버지에게 들으면 아이가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뒤척이면서 화장실을 가도 되는지 무언가 고민하면서 제게 슬쩍 깨우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훈아, 너 제발 그만하고 그냥 가서 잠들면 엄마가 조용히 있지 않을 거야?
회초리로 때리겠어? 그럴 때도 있죠. 낮에 아이 문제로 남편이랑 싸우는데 한창 뛰노는 아이들 돌보느라 지쳤어요. 겨우 잠든 저를 새벽에 다시 깨우고 무엇인가 물어보는 아이를 보니까요. 부하가 치밀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 녀석이 또 이불에 소변을 보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새벽에는 전 이불을 빨래해야 했고 정말 지옥 같은 초등학교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학교 안에서 사회성이 없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에 대한 걱정뿐인데 걸어가다가도 부하가 치밀어서 눈물이 나곤 했죠. 자식이 3명이나 100명이나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도록 만드는 이 녀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힘든 일이겠죠. 하지만 내 아들이니 어쩔 수 없고 방법을 어떻게 찾아도 찾지 못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6학년 정도 되니 어느새 진짜 소문 없이 홀로 화장실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보이네요. 또한 학업 성취도가 꽤 괜찮았기 때문에 중간 정도까지는 잘 진행되었지만 그때부터 다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곤란해졌습니다. 우려하던 사건이 일어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는 우리 반의 한 친구 때문에 불안해졌어요. 그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무섭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무엇이 무슨 뜻인지, 일진인지 등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 정말 힘들었어요. 몸에 상처는 없었지만요. 아들이 그 녀석들한테 말은 요즘에 언어폭력이라는 건데 나를 비하하고 욕하면서 친구도 없고 오줌 싸개라고 욕하는 내 이웃들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학교에 다니기 싫어졌어. 그리고 내 얼굴과 꼴도 보기 싫다고 교 근처의 다른 학생들도 나를 놀려 무시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나오지 말래?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아들을 키워왔던 그동안의 날들이 내게 스쳐 지나가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온 얼굴이 뜨끈하고 괴로웠어요. 아무리 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내 아이는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며 소중한 아이인데 왜 이렇게 몹쓸 녀석들이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 뭔데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글거리는 상태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던 중에 다음 날 아이를 학교 억지로 끌고 가며 그 녀석을 찾아냈어요. 너 말이야, 내가 우리 상훈이한테 그랬대. 학교 오지 말라고. 내가 뭔데 그래? 너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얼굴 좀 보자. 엄마, 당장 오라고 해. 그러자 그 녀석은 진짜 애가 아니라 유명한 어른 같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희죽희죽 낄낄거리면서 저를 비웃었다고요. 아, 뭐예요? 아줌마, 저리 나와요. 아줌마가 뭔데 우리 엄마로 오라고 해요. 우리 엄마 와봤죠? 아줌마 못 이겨요. 나대지 말고 저리 비켜요. 이러면서 진짜 드럼통 같은 몸을 한 녀석이 저를 훅 밀고 가버리는데 애인데도 제가 밀릴 분위기더라고요. 이런 녀석한테 우리 애가 한창 눈치를 봤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되었어요. 결국 이 일은 학교 폭력으로 해서 아주 지루하고 고루하게 이어졌지만요. 학교 쪽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사과조차 못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차 안에서 울어대던 제가 떠오르네요. 남편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대만을 쥐고 잤던 모습이 생각나요. 전학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동생들이 다니던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이나 2학년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잘 다니고 있는 우리도 학교를 옮기기로 결정했더니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너희들이 학교 다니다 마라 라면서 검정고시라도 있는데 왜 전학을 시키냐며 얘기하더라고요. 녀석은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 학교를 옮겨도 상관없다며 중학교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가면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처맞고 다니기 시작할 거야. 남자들 세계는 그렇단다. 그 꼴 보기 싫으면 지금 빨리 머리를 회전시켜 놓는 게 좋아. 와, 이 말을 들었을 때 전 정말 머리에 천둥 번개가 치는 듯 했어요. 겨우지 또래처럼 사람 하는 군니라 듯하더니
그 또래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인간관계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아무리 부모가 이래저래 노력해서 또래들 틈으로 밀어놓아도 본인이 의지가 없고 눈치를 보며 오물쭈물거리면 금방 그 사이에서 도태되고 말 거예요. 몇 번을 생각해도 거친 남자들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남편 말이 그닥 틀리지 않은 듯했고, 일단 큰 아들의 생각도 제 생각과 비슷했어요. 엄마, 학교에 안 가고 싶어요. 걔네가 무서워. 괜히 중학교에서도 아는 형들이 있다고 했단 말이야. 제가 그저 학교 자체를 싫어해서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줘. 이런 식으로 아들이 저를 잡고 붙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먹으리라는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판단이란 걸 다 한 다음에야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뉴스에서는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왕따로 인한 아주 끔찍한 상황을 겪은 한 가정의 이야기도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아들은 학교에 어떻게 해도 함께 다녀 겨우 졸업을 할 텐데. 하지만 중학교에는 안 보내고 고등학교까지 검정고시를 친 셈이야. 리트와 아들 둘도 있는데 큰아들을 데리고 씨름을 하며 공부도 해야 해서 정말 지쳐 죽을 뻔했거든. 나름대로 친구도 만들어주고 싶어서 큰 대형 학원을 다니게 하고 친척 형들이랑도 만나게 했어. 예의를 지켜왔어. 나한테는 정말 자신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꼬집듯이 몇 번이나 말해주는 이유는 이후로도 아들이 내가 희망하는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머리가 클 것만 같은데도 움직이지 않는 자식을 위하여. 발걸음이란 더 이상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식을 키우는 건 끼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독립을 시키기 위한 거란 말이 있는 건가 봐요. 아들은 20살이 되어 대학에 어거지로 가게 되었고 당시엔 묘하게 저에게 불만이 많더군요. 엄마가 대학에 가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잖아. 나 이제 진짜 지겨워. 집이 지겹다고. 왜 그렇게 아들은 저에게 불만이 많은 걸까요? 외울 둘째 아들은 엄마는 형만 좋아한다고 서운해할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다 받아줘서 그렇게 불만이 많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든 대학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적응하는 것 같더니 군대에 가야 할 때 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군대에 가기 싫어서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을까요?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봐서 받아들여지겠어요? 어느 날은 남편도 참지 못하고 우리 아들에게 크게 손짓을 하기도 했대요.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정말 너무하다 싶어서 손이 가버린 것 같아요. 야, 정상훈아, 넌 진짜 조금만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응, 엄마가 나한테 뭐 그렇게 잘못을 했니?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엄마가 죽으면 따라 죽겠다는 못난 녀석 같으니라고 그 소 잃고 외양간치듯이 흠칫 얻어맞은 아들은 원망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한동안 군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대한 미룰 만큼은 미루고 버티다가 제 동생들보다 늦게 군대에 입대했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미안한 게 큰형이 이렇게 제 속을 뒤집어 엎을 때 둘째와 막내는 정말 알아서들 큰 느낌이에요. 특히 둘째 아들은 아주 애가 눈도 부리부리하고 이쁘장이 생겨서 늘 주변에서 연예인 시키지 뭐 하냐고 할 정도였거든요. 하여튼 이래서 시는 공평한 것이야. 상훈이 엄마, 너무 상훈이 하나만 보고 힘들어하지 말아요. 정훈이 쟤 얼마나 이쁘고 키도 커. 그리고 어찌 그렇게 손 좋고 착한 아들이 있으면 다른 아이들 속에서 놀라지 않고 견디며 살아가는데요. 좋은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을 헤아리면 다들 유사하게 산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진실 같습니다. 보통 가정도 속사정이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때가 아니라서요. 큰아들이 군대에 복무 중이어서 심란한 일이 생기기는 힘들었지만 귀하를 차분히 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의외로 그랬어요. 그러나 저녁 후에 그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호주로 유학 가고 싶어 가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 좀 보태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식물이 노란 게 이때부터 시작된 듯 한 것 같은데 제 대처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지가 알아서 완전히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할 것이라 말하니 희한한 일이었죠. 반대하는 남편을 설득해서 저는 호주로 아들을 보내주었고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참, 자식이라는 것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에 편지 같은 것이 날라왔을 때나 제 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내용들을 보면 제법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차를 샀다는 둥. 학비가 부족해서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결국 이 정도에서 선을 긋게 되었어요. 그 이상은 보태줄 돈이 없어. 이 집에서 너뿐이야. 정훈이는 아직도 학교 다니고 있어. 괜찮으면 들어와라. 아니면 농장이라도 가서 알바를 해라. 그때부터 나는 아들에게 약간 더 상냥하지 않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는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부인과에서 건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추적 관찰을 받아보자고 하던 중에 상황이 악화되었거든요. 남편은 평소 무뚝뚝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런 점에서 꽤 쟤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해준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제 좀 당신을 생각하면서 살아. 상훈이, 적어도 저러다가 굶어 죽어도 할 말 없지 뭐. 당신이 얼마나 그동안 제 뒷받침을 해왔는지. 나의 서른이 되도록 엄마가 품고 낳아주고 키워주고 뒤치다꺼리에 있음이 된 거야. 그 다음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으로 그만큼을 갚아야 한다고 이제 당신만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아프고 어쩌고 하면 결국 그것도 부모가 잘못하는 것이다. 안 아프고 건강해야만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병원에 가면서도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없는 큰 아들 대신해서 둘째, 아들이나 막내를 시켜서 저를 챙기게 한 남편이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또한 제가 아파서 예민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고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나도 원래 상대방의 말을 걸러들지 않게 되었죠. 그 결과 예전 아이 시절처럼 소심해지는 듯한 아들이 말했어요. 한국으로 들어와 대학을 졸업하고 약간의 노력 끝에 어느 정도 알아서 조금씩 소규모 회사에 입사했어요. 하지만 왜 어째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보이면 보여도 계속 사람을 자극하는지요. 이번에는 큰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카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요. 아니, 그래요. 나이가 결혼해도 이상한 나이는 아니긴 한데 상대가 누구인가요? 글쎄요. 그 내용을 듣고 거의 기절초풍을 했어요. 무려 8살이나 연상인 회사 직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리고 뭐라고 해도 아들은 듣지 않고 남편은 이런 모습을 보며 혀를 찌릿쳤어요. 항상 제가 아들을 돌보는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남편이 이번에 역시 저와 의견이 반대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야. 뭘 걱정해. 대책이 있을 거니까. 8살 어린 아이처럼 걱정 말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게 더 낫잖아.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처럼 챙겨주는 여자를 만나야 해. 그 정도면 너가 알아서 잘 찾은 거야. 태어나서 잘할 때도 있고 뭐 하고 말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해. 남편은 이렇게 쭉쭉 밀어붙이다가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어느새 상견례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빠르게 결혼하게 되었지. 뭐야. 얼떨결에 며느리를 만나게 된 나는 마음을 열기 쉽지 않았지만 겪어보니 진짜로 그때 남편의 말 한마디도 틀린 게 없었어요. 아들이 자기 부인을 얻은 것은 제가 그 녀석을 낳은 일에서 오는 것이었죠. 인생에서 최대의 잘한 일이었어요. 큰 며느리는 결혼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남편을 나빴다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8살이나 어린 꼬마 신랑 같은 이 녀석이 뭐가 이쁘다며 결혼을 했는지는 몰라도 참 참을성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로만 생각하고 어디 나이 많은 여자가 우리 아들을 휘어잡고 살려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오해를 했더라고요. 어머니, 상우 씨 오늘도 출근 잘했어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돼지고기 전지로 불고기를 해주고 고추장찌개를 끓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같이 드시겠어요? 우리 친정에서 아빠가 보내주신 사과인데 정말 달고 맛있어요. 제가 이런 애였다니 며느리는 아들들 틈에서 살며 군인인 남편과 함께 여성성이란 것을 거의 다 잃은 것 같은데 너무 따뜻하고 다정하게 다가와 주시는 애였어요.
의외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2년 정도, 그리고 3년이 흘렀는데도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도 든 것 같아요. 못했는데, 갔다가 다녀오니 제 예상한 것과 달리 너무 잘 지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막내도 결혼을 하고, 잠시 후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까지 결혼을 시킨 후에는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만하고 남편과 여행도 다녀보고 싶었는데 말이지요. 아직 우리 사이에 손자도 없었지만 곧 생길 거라 생각하며 남편이 제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언제나 건강하게 사는 남편이었는데 왜 갑자기 암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모두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그 상황에 대처해 보았지만요. 늘 무뚝뚝하게 굴던 큰 아들마저 제법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감정 표현을 그나마 좀 하는 둘째 아들과 막내는 울기도 하고 며느리들도 함께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간만에 가족들이 모여 있는 듯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모아놓은 듯했더니 아주 급히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듯했어요. 새벽녘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 마지막 순간을 프레젠드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다. 임종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각을 잡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건지요. 남편은 어리면서도 젊은 60대인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조용한데 혼자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체력이 약한 편이라 크게 지금의 환경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내 생각이 없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아들들이 멀리 있지 않고 같은 하늘 아래 살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연락할 테니까 괜히 무시하지 마세요. 니네들끼리 문제 만들지 말아요. 이 말은 저한테 꽤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남편이 없어진 빈자리를 보는 것도 우울했지만 그것과 별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급격하게 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은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어쩌다가 새 아들을 낳고 이렇게 복잡하게 살면서 마음을 제대로 두고 쉬어보지도 못했나 싶었어요. 집을 치우고 정리를 하다 보니 남편을 보낸 슬픔과 함께 간혹 조금씩 여백의 틈이 있어 그런대로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딱히 큰 불편은 없지만 아무래도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지방에는 큰 언니네가 살고 있었는데 왠지 그쪽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더 이상 제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자식들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애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대충 우리 집이 굴러가는 상황을 전달해 보았어요. 재산과 같은 것들에 대해 아들이 새 색깔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너무 먼 곳으로 가야 할 일이 아닌데 세 명이 모두 함께 살면 되잖아. 또한 너네 마누라에게 물어봐야 하는 말도 아니고 요즘에는 함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소리 하는 건 아니잖아. 니들끼리 잘 살다가 어머니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말하면 돼. 지금은 이미 지났어. 늙은이 취급하지 말라고 말했고 나는 그냥 넘겼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런 소리도 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싶어서 기특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지방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뒤통수를 3개 내려치듯 사고를 쳐버렸어요. 저 엄마, 그게 수중에 돈이 얼마 없어서 내가 사업을 해야 했는데 말이야. 아니, 이것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 나 회사도 잘 다니고 있는 거 알지? 그거 다니면서 부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이 좀 필요해서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고 대출을 받았거든. 근데 아무튼 지금 좀 상황이 꼬였어요. 내가 올해 안에 갚을 거야?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뭔지도 않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 거절을 해버렸지만 이 녀석과 함께 할래야 할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가 순간적으로 신경 쓰이더군요. 아무리 봐도 그간 봐온 며느리의 인상은 적어도 이 녀석보다는 됨됨이가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괜히 이 녀석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내 상훈인 녀석이 사업한다고 빚을 얻었다면서 내가 진짜 내 볼면목이 없다. 너는 대체 얘가 뭐가 좋다고 같이 사니? 내가 진짜 너한테 다 미안해 죽겠다.
정말 한없이 미안한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사과를 했고, 며느리도 확실히 좀 힘들기는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조금 힘들긴 해요. 이 사람 집에 자주 안 들어오고 보통 속을 썩이는 게 아니에요.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이 말이 정말 너무 미안하고 울컥한 거예요. 어린 남편이랑 잘 맞춰 살겠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제 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속 썩여야 되겠느냐고요. 도저히 이런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때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큰 아들에게 돈을 얼마 주게 되었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빠르게 알았던지 큰며느리한테 즉각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상훈 씨한테 돈 보내주셨다면서요. 아이 참, 왜 그러셨어요, 저? 고생시킨다고 뭐라고 하셨다는데 설마 그게 이유는 아니시죠? 아들 녀석은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고 말해야 해. 가타부타 또 제 마누라한테 얘기를 다 했더군요. 얘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나는 이제 줄 돈도 없어.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 나는 모른다. 응, 며느리 말이 틀린 게 없는 것이에요. 저는 진짜 면목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며느리는 우리 남편이 아플 때의 기간이 길지 않긴 했지만 그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했어요. 매일같이 와서 반찬도 챙기고 있대 자기도 난이멀로 고생하고 있었으면서 버스를 타고 오가셨죠. 큰아들이 우리한테 팅팅거리고 말도 안 듣고 그래도 그때마다 바로 옆에서 제법 나이 많은 누나답게 야단치고 했던 애예요.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가 아들을 욕하며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생각해도 무섭더라고요. 이것만이 고민일까 싶기도 했지만 아들이 너무 불안스럽게 행동해서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하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 이상은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큰 언니네 집 옆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그 집은 거의 모두 제 친구들이 살았어요. 재개발이 끝난 곳이긴 하지만 역시 지방이라 젊은 사람들은 거의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황당하고 비참한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에서 많이 보던 내용이긴 했지만요. 새삼 알게 된 일이 뭘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라고요? 4층에 사는 그 할머니는 나보다 10살이나 많아 보이던 그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안 보이더라고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데요.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죠, 언니? 아이고, 참으로 끔찍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가족이 없어서 겪은 비참한 일일 것 같아요. 언니 말로는 딸이 간혹 놀러 온다는데 그러더군요. 그렇지만 이 할머니는 밤에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록 이렇게 심각한 일이 발생하다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고독사와 다름없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남편이 먼저 가고 난 후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니까 감정이 마구 치솟는 느낌이에요.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못 꺼내고 큰 며느리에게만 말했어요. 저도 참 이런 말 한 자책은 사람들에게 같이 살자고 조르는 꼴인데 말이에요. 둘째 누이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막내네는 두 사람이 공부한다고 밖에 있었던 상황이라 딱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말을 큰 며느리가 전달해 했던 건지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그러게 내가 같이 살자고 할 때 왜 말을 안 들었어? 모신다고 했잖아. 그러지 말고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그 집도 그냥 팔아버려.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당시 아들 말을 들으니 저도 이 집을 남겨두고 새로 살까 하다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러나면서 도통 앞길이 예측이 잘 안 되었어요. 아무래도 한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얼굴을 마주쳤던 분께서 그런 일이 생기셨다니 정상적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하지만 어쨌든 일은 어떻게든 진행되어 큰 아들이 자리를 맡게 되었고 둘째와 막내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이들은 이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놀라면서도 협의가 잘 된 것 같다고 대답했죠. 그 형이 엄마였다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지요? 형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하네.
평소에는 엄마인 줄 몰랐네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그리 많진 않은 것 같고 형수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형 앞에서 계속해서 미안해해야 하는 게 얼마나 오래이지. 형수님께서 치킨집에서 일하시고 배달까지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알바도 하시고 매우 바쁜 시기라 이 말은 우리끼리 하는 맞득인데 형님이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형수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얘기까지는 당사자들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듣고 나니 다시 잠이 오르네요. 그래도 이번에 가서 아들을 맞이하면서 생각해보니 얼마 정도 줘야 할지 고민했어요. 며느리도 수고가 많고 큰아들도 이래저래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결심을 세웠는데 그것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큰아들도 꽤 놀라셨어요. 아니요, 엄마. 근데 진짜 괜찮은 거야? 엄마 딴엔 얼마 안 된다고 해도 2억이면 엄청 큰 돈인데 그렇게 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내가 엄마한테 말은 안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나도 밤에 일해야 하고 바쁘기는 했어. 지금 와이프랑도 썩 사이가 좋지 않아. 그래도 그 와중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모시기로 했어. 이렇게 상황 속에 있었다는데 제가 괜시리 부담이 된 건 아닌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고민을 하면서 움직였어요. 당장 아들이 살고 있는 빌라의 돈까지 얹어서 대출을 좀 더 받으면 그래도 새 식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요. 들어보니 사실 큰아들에게는 우리가 얘를 장가 보내면서 크게 신경을 못 써줬어요. 워낙 저희 속을 썩이기도 했고 갑자기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기 틈도 없이 급히 집만 구해주었거든요. 둘째랑 막내 때에는 그나마 큰아들이 장가 보내본 가물 같고 적어도 얘보다는 형편이 나은 집으로 구해줬어요. 그런데 셋 중에 제일 형편이 안 나아지고 어릴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생하며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게다가 살림을 함께 하게 되었으니 무리해서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 역할을 아들에게 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려던 그날 아들이 서울역으로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와도 전날에 연락을 했고 그 전날에는 큰언니네에서 숙면을 취하면서 어릴 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참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상황이 좋을 때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 곁에 있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했습니다. 큰언니는 온갖 축복을 내게 간절히 빌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정말 잊지 못할 경이로운 경험을 했어요. 이날의 영광에 아직까지도 그 충격에 너무 깊게 갇혀서 아직도요. 상처 없이 이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마침내 전부 이날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있었는데 제 장남이에요. 정말 그 녀석은 참 내 자식이라고 있고 못 부르겠죠. 이젠 참 귀찮은 놈이에요. 그날 오후 1시에 만나기로 한 서울역에 있었죠. 진짜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서성이며 기다리고 전화도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부터는 전화가 아예 꺼졌어요. 이쯤 되니 마음이 복잡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글쎄 얘도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와, 세상에, 그 사람 거기 안 가셨어요. 저한테 갈 거라고 말하시고 가신 건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 것도 뭘까요? 저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말이에요. 어머니, 며느리는 거의 다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이 있나요? 아주 실망스럽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가족이자 부모인 저로서는 남의 며느리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더 객관적으로 인식되었나 봅니다. 돈으로 여러모로 힘들게 살아가고 끌려다니는 것 같더니 정신없이 빚만 자꾸 늘리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을 그렇게 채우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어느 날 저녁에 이야기가 났어요. 거기서부터 며느리가 나타났고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 집에는 아들이 없는 채로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며느리와 둘이 남겨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저와 함께 있으면 음식도 차리고 신경을 써 주었어요. 하지만 어찌해서 먹고 자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들은 2억을 받고는 그 길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힌트를 주기도 하지 않았고 조금의 연락도 없었답니다.
며칠 동안은 밤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채로 밥을 먹지 못하고 지새우며 그렸던 생각은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던 그 악몽과 같은 질문이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커도 이런 식으로 살다니 가정에서 애쓰고 고생했는데도 제가 제일 크게 뒤통수를 맞았네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식사를 포기할 것처럼 해야만 하는데 계속해서 잘 안 되겠네요. 며느리는 그때 형제들과 제 동생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해외에 있는 막내는 그렇다 치고 둘째는 성격이 좋고 밝은데 벽을 주먹으로 칠 정도로 화를 내다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뜻밖에도 형제들끼리 원한을 품고 있는 모습은 전혀 반가울 게 없었어요. 게다가 면목이 없던 것이 아무리 사정이 어려웠다 해도 둘째나 막내로서는 저에게 어떻게 해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만한 돈을 뭉텅이로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내색은 없지만 얘네 얼굴을 보는 것이 참 민망하고 미안하더라고요. 큰며느리가 제게 둘째도 만나보라고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라고 했지만 전 볼 난체 없었어요. 그냥 가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방에 누워 있을게요.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짐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구나. 며느리는 음식도 두고 간식도 놔두고 제가 먹는지 계속 확인했다고 합니다. 거의 제 정신으로 일어서지 못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잘 모르겠고 단지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나은 점이 있다면? 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게 다른 면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큰 며느리에게 폐가 되어 남편이 그렇게 나가게 되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상황에 대해 너무 미안하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큰 며느리가 문을 노크하면서 색다르게 문을 열어버리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많이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게 말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얘가 왜 이러나 생각해봤지만 저도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는 없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며느리들과도 상의를 좀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편 얘기를 동서들에게 구제하기는 좀 그랬지만 저도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부모님을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서방님들과 동서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일생 동안 힘들게 살아가시면서 모은 돈을 이렇게 포기하기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이건 정말 제 잘못이잖아요. 움짤떡살을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며 수치스러워하는 제게 참 민망스럽게도 큰며느리는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제가 일단 연락을 해볼게요. 그 간간이 바뀌는 거라도 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해요.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눈으로 봐도